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유수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때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약속을 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함께하겠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막상 현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황혼기 부부에게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둔해지고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 공격성, 환각, 망상, 폭언, 폭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노화라는 단어로만은 설명할 수 없게 되죠. 치매가 시작된 배우자가 밤마다 집안을 헤매거나 갑자기 배우자를 몰아세우며 당신이 날 해치려고 한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현병 증세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가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상황들. 그 가운데 상대 배우자, 즉 돌보는 사람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걸까?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아니다. 그냥 버티는 생활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경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질환이 심해져서 소송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해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지 등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는 황혼-이혼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치매 환자가 배우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반복하고 가족 구성원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재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위험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황혼 부부는 정서적 파탄과 동시에 생활 붕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혼인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사연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만나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고 아이도 키워내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곁에서 지켜온 부부였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도 시간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쯤 아내의 건강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주방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 잊는다든지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잦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밤중에 외출해 길을 헤매는 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정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니 더 이상 배우자의 이러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불러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요양사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도 더러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몇 번이나 요양사가 교체되었고, 도저히 돌볼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죽어도 안 간다, 내가 죽거든 거기에 집어넣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양시설 입소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품에서 돌보는 수밖에 없었죠. 사연자분,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끝까지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 하나로 아내를 곁에 두고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남편은 자신의 머리맡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말을 중얼거리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 속에 남편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렬한 공포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저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은,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 오랜 시간 함께한 정과 책임, 추억까지도 이제는 남편의 안전과 존엄, 나아가 가족 전체의 평온을 위해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혼은 가능한 것일까요? 배우자가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이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은 어디까지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버릴 것이 아니라 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완전히 넘어서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연에서 배우자의 치매 증세가 이상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그럼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시설에 입소하려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부부의 일상이 조용한 병 하나로 천천히 무너져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꽤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남편에게 본인이 약한 우울증과 조현병 경력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았고요. 약도 잘 복용하고 있었기에 남편은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버티던 아내의 상태가 갱년기를 지나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육체의 변화, 그리고 아마도 오랜 시간 쌓아온 내면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아내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무기력함과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아내는 사람을 의심하고 말도 잘 섞지 않으며 어떤 날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따금씩 집안의 가구를 부수거나 자신을 해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일시적인 증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겨 먹이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남편을 경계하였고 외면하였고요. 어떤 날은 남편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함께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이었겠죠. 그리고 결국 남편마저도 얼마 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자 애쓴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는 지금도 매일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이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서로를 위한 일일까? 내가 아내의 곁에 있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사랑조차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상황.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때로는 그 병이 가족 전체의 삶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같이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그 정도를 넘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정신질환이 걸린 그 배우자 또한 치료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역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는 결혼 전에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망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성립하기 어려울까요? 사전에 미리 고지한 상황이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요.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미리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실을 축소하였다거나 현재의 아내의 증세가 너무 심각하여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는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사연자분의 이혼 요구에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히며 정신질환의 재발 원인을 사연자분에게 돌리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울감부터 증상이 심해지면 환청, 환시, 횡설수설 말하거나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며 그 증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데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인지하고 꾸준한 약 복용과 함께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우울증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본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가족이니까 인내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명백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 증세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 다시 정상인과 같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경우 소송 이혼 외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화에 있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가족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면 더욱 그렇고요. 따라서 이 경우 추후 협의 이혼 혹은 소송이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질환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경우에 나타나거나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느라 미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연처럼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증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횡설수설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를 녹음하여 추후 협의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갔을 때 증거로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증상을 명확히 나타나는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의 경우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중에 발급받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상대방이 의료기록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0조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모호한 표현이기도 해서 정확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과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치유 가능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치유가 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997년 3월 28일에 선고한 96무 608-615 판결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릉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아내입니다. 피고에게 혼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조울증이 발병하였고 원고, 남편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를 위해 수차례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임신 불능 등을 구실로 폭언과 구타를 가하여 조울증이 발병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서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적 있습니다. 본 판결은 배우자의 중증 정신질환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질환의 회복 가능성, 증상의 정도, 간호의 난이도,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희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지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유책주의의 원칙에 따라 질병을 가진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 판결은 질병 자체를 유책 사유로 보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객관적인 사정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구가정법원에서 2013년도 2월 19일에 선고한 2012 드단 10883 판결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2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는 자녀인 사건 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원고는 잦은 야근과 늦은 귀가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피고는 그런 원고와의 대화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고 퇴근 후에는 원고의 통화 내역을 검사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9일경 피고는 사건 본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이후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더욱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2월경 피고는 갑작스럽게 실신하여 병원에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피고에게 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주간 통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피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12년 4월경 원고는 고모와 함께 피고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는 사건 본인을 자신의 누나에게
맡기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위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의 정신질환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가 조울증으로 인해 원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단 피고는 여전히 혼인 생활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전체 혼인 기간에 비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발병 이전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부부 생활이 유지되어 왔어요. 증세가 원고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는다면 회복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치료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별거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이 바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님이 명확히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혼인 유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 회복 가능성과 가족의 지원 아래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진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현대의학의 발전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린 판례는 1990년대에 나온 판례이고 두 번째 판례는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그 사이에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여 정신질환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이 가능했기에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 조금 더 엄격히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혼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법적 기준을 시사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면 일반적인 부부 간의 소송 절차와는 조금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배우자가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그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이혼 소송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송 능력이 없는 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라도, 즉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 본인이 직접 정신질환이 있는 상대방을 위해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전략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정신질환 배우자가 이미 심각한 증세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오래되었거나 이미 진단을 받고 일상적인 판단도 어려운 상태라면 먼저 가정법원에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이후 모든 이혼 절차, 조정, 협의,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그 후견인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후견인을 통한 절차 대리라고 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된 방식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새롭게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종종 이런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소통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소송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는 없겠죠. 반드시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원은 그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개하여, 수개란 뒤이어 이어받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후견인이 이혼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법정 출석 등을 모두 대신 맡게 됩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판결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고비와 고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 결혼 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심해질 줄을 몰랐던 병.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이제는 나를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언제나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각적으로 법이 등을 두드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 말 속엔 때로는 이해하고 인내해야 할 책임, 때로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랑을 놓아야 할 용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정신적 질환을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은 함께 사는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닌 가정 전체의 존립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판례와 사례들에서 보듯 정신질환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죠. 그 병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상대방에게 과도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 치료를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어렵게 하는지를 법원은 면밀히 들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감당해야 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어. 이 말들 안에는 너무나 깊은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이제는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나를 지켜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거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라도 이 순간부터 내 삶을 다시 시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